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부터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우선 청소년 지도 방법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과목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이야기, 또 청소년 지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또 청소년 지도에 관련한 우리 청소년 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지도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청소년 복지학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하는 이 청소년 학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로 첫 시간은 진행을 하려 합니다. 우선 그 청소년 지도 방법론이라는 우리 과목이 있는데, 정확히 이 과목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과목 모두는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 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 특성 이해는 모든 과목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각 과목마다 청소년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청소년을 이해하고 나면 그 청소년 지도의 성격, 특성이 무엇이냐, 또 이 지도에 동원되는 이론적 원리가 무엇일까, 또 어떤 기법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선 청소년은 독특한 신체적 발달을 경험하는 시기, 정서적 발달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지도한다라고 할 때 내가 지도하려고 하는 대상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그 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우리는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휴먼 서비스의 그 대상이 특히 청소년일 경우 굉장히 다른 이해를 좀 필요로 합니다. 일반 성인과는 달리 그들은 발달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성인으로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예 그냥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냥 어린이 아이들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대우받는 것도 아닌 그런 독특한 특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통 뭐 10대라고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변화 이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청소년 지도의 궁극적인 방법,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성격과 특성, 그러니까 이 지도방법론의 성격과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이 지도방법론이라는 과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특성 중에도 사실 청소년 지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이건 이제 뒤에 다시 자세히 다룰 겁니다만은, 도대체 무엇을 청소년 지도라고 하나요? 보통 우리가 청소년 지도라고 용어를 떠올리면 이 지도라는 용어가 또 청소년이란 이 용어가 우리 일반 성인들보다는 뭐 좀 어리다거나 계급적으로도 좀 뭐 다르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라는 용어를 어떤 훈육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고 이게 어떤 특성으로 다른가 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방법론에서 우선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사실은 청소년 지도라는 건데요. 이건 뒤에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도가 학교 교육하고 항상 뭐라 그럴까요? 이 대립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비돼서 표현되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청소년 교육이라는 용어를 할 때 머릿속에 무엇을 먼저 떠올렸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모습을 자꾸 떠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청소년 교육이라고 청소년자를 붙여서 생각하면 학교 교육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학교 교육까지 청소년의 학교 교육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뒤에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학교 교육과 청소년 교육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이 학습을 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폐쇄된 교실에서의 인지적 능력 위주의 교육, 이렇게 학교 교육을 정의를 하고 청소년 교육을 자연과 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의미 있게 직접 체험하는 데 초점을 두는 교육, 이런 식으로 여기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문자적 표현이고요.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철학적 고민을 해보면 학교 교육이 단지 인지적 능력 위주의 교육이냐라는 논쟁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청소년 교육을 왜 마음대로 자연권이라고, 자연의 생활 속의 다양한 활동이고 이런 정의는 누가 내렸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문자적으로 표현한 거,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 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지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 교육이란 용어를 썼을 때 그 용어는 이러한 의미 속의 용어다라는 걸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사회적 일반어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 지도가 갖는 독특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것을 외워서 안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 우리 청소년 지도가 대비되는 모습을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죠?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 위주다. 사실은 이렇게 또 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학교 교육 담당자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작용이라든가 학교에서의 학교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성장 작용 같은 것들도 다 포괄해서 학교 교육 안에 다 포함됐다라고 학교에서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재나 이런 데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교육 과정의 핵심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성인으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이 그리고 후계 세대들이 알아야 될 지식을 전수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성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저희들 교재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지만 그래서 일부는 맞는 얘기고 일부는 틀리는 얘기일 수 있지만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청소년 지도 활동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어떤 교재에 의해서 내지는 지식의 전수가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청소년이 상호학습을 하고 또 직접 체험학습을 하고 어떤 밀폐된 교실이 아닌 지역사회나 지역사회나 어떤 야외, 뭐 자연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특성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학교는 대부분 교사가 교육을 하고 학생은 일방적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였죠. 여러분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저의 말을 받아들이는 시스템, 이게 교실 안에서의 학교 교육,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인데요.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교사 주도로 학교 교육 방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면 또 교육계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자적 표현으로 보면 결국 교실에서 중심, 그 수업을 이끌고 가는 건 교사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 지향하는 바는 청소년 지도자가 그 아이를 직접 지도하고 훈육하고 어쩌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속에 내가 청소년 지도를 하고 싶어요, 내가 청소년 상담을 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도를 하고 싶어요, 상담을 하고 싶어요 하는데, 사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청소년을 훈육하고 싶은 거 아닐까? 청소년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걸 한번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여다보면 어느 날 내가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구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인식이,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는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훈육하는 방법을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소년 자체 그들 스스로가 어떤 활동을 직접 참여하고 자발적 활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는 게 우리 일반적 청소년 지도 방법이고, 지도자는 그렇게 할 때 불편하거나 그렇게 할 때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우리 청소년 지도 방법의 핵심적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도 계속 여러 가지 지도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지향하는 자세는 뭐냐? 청소년들이 직접 그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좋아서 참여하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방법, 특히 협동학습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지도 방법이라는 게 조금 다른데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도의 뭐 이런 쪽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또 교재에 뭐 쭉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일반적인 이야기들부터 짚어보면요.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하도록 그것을 촉진하는,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촉진하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한 활동에 초점을 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청소년 지도의 원리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청소년 참가자의 상호학습,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끼리의 협동학습을 통해서 이 효과가 증대된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보통 수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학교에서 경험했을 때 학교 수련 활동을 간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건데요. 학교에서 1박 2일 가는 그러한 식의 수련 활동을 의미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하튼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수련 활동 그러면 어떤 거였죠? 자연권의 수련원에 가서 몇 박 며칠 그곳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오는 거, 이런 캠프 갔다 오는 거, 이걸 수련활동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련활동의 범위, 청소년 지도에서의 범위는 굉장히 넓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자연권에서 그것도 수련활동의 한 부분이죠. 여하튼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성 있게 적절하게 지도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청소년 지도의 어떤 방법론을 구성하는 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청소년 지도 활동의 독특한 특성 중에 교과 과정은 이렇게 짜여져 있죠. 교육의 과정이 짜여져서 일정 수준에 늘 도달할 수 있도록, 연령별로 늘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되고 있다라는 점하고 달리, 청소년 지도 활동은 그 개별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별적 역량에 따라서
뭐 좀 더 많은 것을 흡수하고 공부할 수도 있는가 하면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무조건 계획대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융통성 있고 조화롭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활용한다라는 점도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나중에 이 능률과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게 최근에는 이제 성과 중심의 사고 뭐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본 과목에서 꼭 이야기될 부분은 아니라서 그러나 여하튼 같은 지도 방법을 해도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또 이 청소년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자발적 참여와 자발성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결국 그들의 참여 욕구를 어떻게 촉진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 청소년 지도 방법의 이론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지도에 저는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데요. 유희 오락적 기능. 아이들에게 그냥 유희적이고 오락적 기능으로서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청소년 지도에 충분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 자꾸 이제 무엇을 하면 아이들이 무엇인가 변하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걸 자꾸 의도적으로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아이들이 한번 즐겁게 놀았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보면 사실은 이런 유의적 오락적 기능 속에서도 그게 이제 청소년 지도 방법이 재밌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재밌어야 자발적 참여를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하고 재밌게 능동적 참여를 했을 때 스스로 무엇인가 학습이 될 것이라는 거죠. 뒤에 좀 더 자세히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의적이고 오락적인 기능을 가지고만 접근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으로 해서 다른 작용이 있으니까라는 이유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또 우리 청소년 지도 방법론이라는 이 과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청소년 지도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방법론이라는 과목의 제목만 보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청소년 지도의 기법과 방법. 자, 기법과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의 이해라든가 청소년 지도의 성격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것들,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 방법의 이론적 원리 같은 것들, 이런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다음에 지도 기법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성이 어떤 이제 기법이나 방법을 어떻게 구성해서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유형화하고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교재가 지금 제가 선정해서 표현한 교재가 굉장히 좀 오래된 교재죠. 초기에 우리 청소년 지도 방법론이라는 이 과목이 한 20여 년 됐죠. 93년에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청소년 지도사 관련 과목들이 만들어질 때 설정된 과목이고, 그리고 한 10여 년 흐른 뒤에 2004년경에 이제 청소년 지도 방법론이 청소년 개발원, 당시에 국가의 청소년 관련 연구원인데 개발원에서 그 책이 이제 처음 발행이 됐죠. 이후로도 몇 개의 청소년 지도 방법론에 관련한 몇 개의 저술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마 개발원에서 만든 기준, 방법론 기준 그 교재와 심하게 다르거나 또 별 차이가 없거나 이런 교재들이 한두 권씩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른 교재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책이 구성이 돼서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또 비슷한 구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다른 서적이나 다른 참고 서적들 속에서 봤던 것들을 함께 섞어서 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자체로만 쭉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 나타나 있는 분류 방법, 그러니까 지도 기법이나 방법을 이야기할 때의 분류 방법하고 이제 다른 책에서 나오는 분류 방법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분류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서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이 기법이나 방법론들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청소년 지도 방법에만 쓰이는 기법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휴먼 서비스, 뭐 또 교육,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어떤 뭐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사실은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도 같은 방법과 기법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다만 유형화했을 때 방법이 좀 다른 거죠. 대상의 특성을 갖고 방법론을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초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프로그램,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은 청소년 부류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방법론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론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도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100명, 2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어떤 청소년 지도 활동이 있다라고 할 때의 방법론과 뭐 소그룹, 두세 명하고 같이 하는 방법론은 분명히 접근하는 방법론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유목화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기법이나 방법론은 달리 표현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 전체를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는 교재 전체를 꿰뚫는 어떤 방법론 자체도 다른 교재에서 보면 유형 분류 방법이 달라, 내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분류해서 가르치는 게 더 나아, 뭐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자들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교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가장 먼저 마련되어 있었던 2004년도에 나온 청소년 지도방법론을 주 교재로 쓰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제가 포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기법과 방법론이 또 청소년 지도방법을 구성을 하죠. 개인 중심의 지도방법, 소집단 지도방법, 대집단 지도방법, 이거는 뭘 의미하죠? 집단의 의미를 가지고 지도 방법과 기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지도 방법이라는 게 교재마다 좀 다르거나 어떤 지도하는 사람마다 기법과 방법을 달리 이해하거나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걸 청소년 지도 방법론이라는 하나의 이론 체계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직은 그래서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제가 표현한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각각의 독특한 방법과 다른 방법, 또 효과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우리 그 학문적, 이론적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학문이라는 게 정형화돼 나가는 건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청소년 지도 현장이라는 곳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현장이죠. 93년에 기본법이 마련되고 청소년 지도 여러 그 수련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일반 청소년 단체나 이런 곳에서 하던 것과 그렇게 법률화돼서 이제 공공 영역에서 청소년 시설들을 만들고 거기에 근무하는 것과 아무래도 전자는 활성화 정도로 보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지 못하지만 기본법 이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기본법을 중심으로 생각해도 20여 년 좀 지난 뭐 이제 30년을 바라보지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기간에 하나의 학문 영역이 완전히 성립되기에는 짧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의 여러 목소리들이 다시 이론적으로 재조합돼서 하나의 틀을 갖추는 데는 약간 초보적 단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 토대를 청소년 지도의 이제 지도 방법론이라는 건 지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서 서로 달리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청소년 지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또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 사회학 속에서 청소년을 바라봤던 사람이 청소년 지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생물학 쪽에서 청소년들의 생물학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이 청소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럴 때마다 조금씩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 토대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의 정체성이 아직은 좀 확립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실천 지향적 성격이 강한 학문이다 보니까 이 실천 부분하고 같이 혼합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청소년 지도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 과목을 쭉 공부할 때 필요한 중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여러 장황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의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 첫 시간에 후반부에서는 이 청소년 학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청소년을 떠올려 보시죠. 머릿속에 청소년이 누구냐라는 제 질문, 청소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여러 떠오름이 한 단어로 청소년을 표현해 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청소년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던가요? 자살, 약물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희망, 꿈 이런 것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청소년을 떠올리라고 할 때 맨 먼저 나타나는 떠오름이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단어들의 성향이 자살, 약물처럼 이게 굉장히 부정적 느낌의 어떤 용어가 떠오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희망, 꿈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 느낌의 어떤 그 청소년의 상이 떠오릅니다. 거기 동시에 뭐 버릇없는 아이들, 뭐 무서운 아이들, 별의별 생각 다 떠오르죠. 근데 이렇게 떠오른 게 정말 청소년일까요? 다음 시간에 아마 이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가까이 진행하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이 누구야라고 할 때 이 떠오르는 걸 이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에 대한 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떠올리느냐를 가지고 청소년을 얘기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청소년이 있지도 않았었던 시절도 있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청소년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게 무슨 말일까?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과거 사회는 청소년이 없었다. 오늘은 이렇게만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여하튼 학생, 청소년 그러면 질풍노도의 시기, 지불유예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뭐냐면 너의 하고 싶은 욕구 이런 거 지금은 공부할 때 잠깐 유예해도 너를 위해서 지금은 공부나 해. 뭐 이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법적 연령으로서의 9세에서 24세,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청소년 학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청소년 기본법에 이렇게 청소년을 우리나라에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이 누구야? 그러면 청소년 학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9세에서 24세까지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청소년 맞아? 라는 이야기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청소년도 10대를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다. 사람이다. 한 사람의 시민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먼저 인식이 됩니까? 우리가 청소년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은 앞에서 9세에서 24세라고 하고 있는데 똑같은 청소년 관계법인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마다 청소년을 구별하는 또 연령대도 조금씩 달라요. 게다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했으면 지금 미만이니까 17세죠. 17세까지를 아동으로 바라봤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이 바라본 시기하고 같죠. 그럼 법이 아동복지법에서는 17세 사람을 아동으로 보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7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보고 이게 17세 사람은 도대체 아동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청소년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이냐 하는 것. 이게 우리 청소년 학문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성인,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나가는 하나의 발달 과정에 있는 조금은 불안정한 미숙한 세대다라고 처음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집중해서 어떤 학문적 체계를 처음 끌고 갔던 사람, 홀이라는 대표적인 학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청소년, 또 매드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청소년. 그래서 학문에서 이런 학자들마다 청소년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가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년이 중요한 어떤 세대다. 그러니까 생애 주기 중에 사람의 생애 주기 중에 한 부분인 청소년. 그래서 한 세대인 청소년.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런 세대론적 접근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분류해서 표현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기로 나가는 삶의 단계로 그냥 규정하는 방법. 한편 이렇게 규정하는 방법이 단순히 그 윗세대, 아랫세대로 이렇게 단계를 구별함으로 해서 사실은 그 청소년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발달의 과정 속에 있는 그냥 단계니까 윗세대는 아랫세대보다 항상 우월한 것 같은 느낌. 이런 형태로 이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조금은 아니다. 이게 너무 고세대가 가지는 사회적 공간적 위치에서 그들이 갖는 어떤 경험, 그들이 갖는 독특한 특성, 이 부분을 너무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간과한 그냥 너무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만 보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제 학문적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학자들도 나타나죠. 그게 이제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 제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서 어떻게 우리들이 접근해야 되고 무엇을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무엇을 바꿔낼 거야, 우리 사회를. 그래서 그런 입장에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우리는 이제 묶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이론가들의 이론들을 기능주의적 접근을 한다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능주의적 접근에도 한계는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그 시기에 이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고 사회학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자꾸 청소년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관찰이 되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다듬어서 아이들의 그런 문제들을 다듬어서 잘 훈육해야 이 아이들이 좋은 사회인으로 클 거야. 이런 입장에서 자꾸 청소년 학문을 접근하는 경향성도 있더라. 그래서 기능주의적 접근도 약간은 한계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 보자 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대론적 접근을 하는 학자들이든 기능주의적 접근을 하는 학자들이든 제가 한계가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한계라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학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서로 간의 한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의 각각의 다른 접근 방법 모두를 그냥 포괄적으로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공부해 두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다 보면 나는 이런 방향에서 집중해서 더 공부를 할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하튼 세대론적 접근이냐 기능주의적 접근이냐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동시에 문화적 접근을 하는 방법의 그 학문적 분야도 있다는 거죠. 기성세대의 하위 문화로 보는 입장. 그래서 성인 억압에 정하는 하위 주체들이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문화를 생산하고 다른 문화의 생산자로서 청소년이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화론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 학문 분야 또는 뭐 그런 이론가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청소년들의 주체성 부분에서 그냥 앞으로 발달해서 성인으로 이전해서 그런 기능적 입장, 이전해야 되는 기능적 입장을 강조하던 것에서 그들의 주체성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문화적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주체성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가지는 저항문화적 특성이 우리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꿨나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기도 하고요. 동일 시대와 장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저항적이다, 청소년들은. 이런 특성, 문화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저항적이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한 지금이라는 동일 시대와 청소년들을 놓고 보니까 다른 지역, 동일 시대지만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른 문화, 그러니까 순종적 문화 속에, 예를 들어 굉장히 저항적 문화가 더 강했었던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60년대, 1960년대 그때 젊은이와 굉장히 순종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동양권의 젊은이들이 약간 좀 다른 거죠. 동일시대라고 해서. 그래서 문화적 접근에서도 이걸 너무 청소년을 일방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문제는 있지요. 어찌됐든 이제 그 문화적 접근에서는 청소년들의 그 독특한 그들의 주체적 사고를 들여다보고 인지하는 매우 중요한 접근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문화라고 할 때 아까 앞에 하위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위 문화라는 하위라는 용어가요, 성인보다 하위다라는 의미, 또 성인 문화라는 인간들의 문화라는 큰 문화의 부분 문화라는 의미에서의 하위. 이 하위라는 같은 용어를 쓰지만 적은 문화라는 하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부분 문화라는 의미에서 하위라는 용어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위라는 용어를 문화론적으로 쓸 때 앞뒤 글의 맥락 속에서 이게 지금 적은 문화로 불리우는지 뭐 부분 문화로 불리우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론적 접근도 앞에 내용 기성세대와 대비되는 하위 주체로서 보는 접근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계급적 차원을 결합시킨 하위 문화로 보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사회 권력 구조가 그 청소년 내에서도 생산되고 있고 어떤 그 이제 청소년 안에서의 뭐 저소득 청소년들이 조금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그런 하위 문화, 그러니까 청소년 안에서 생기는 독특한 다른 문화 그 안에서도 그런 곳으로 접근하는 학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화론적 접근을 하든 기능적 접근을 하든 세대론적 접근을 하든 이런 접근 방식들이 굉장히 청소년이 정확히 누구냐라는 것을 놓고 굉장히 다르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먼저 힌트를 드리면 그런 거죠. 한 번쯤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이라는 용어, 이 용어는 도대체 언제 등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근세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 전에는 뭐냐면 아동기를 거치다 보면 그냥 성인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애들이었다가 뭐 자기 신체 건강하고 다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어지면 그냥 바로 어른처럼 일을 바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중간 기간이라는 게 없었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이런 중간 시기들이 많아지면서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근대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학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분,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생태적으로 접근하는 분, 다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학은 결국은 이걸 전부 포함해야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학 이게 하나의 학문 체계로 굳어진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여러 접근 방법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여러 접근 방법을 통해서 들여다 봐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교육적으로 보는 방법,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이해하려는 방법, 그의 생태적인 모습으로 보는 방법들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우리 청소년 지도 방법론은 이 중에 어디쯤 있나요? 교육적 어떤 입장의 방법론을 더 많이 해서 교육적 접근이 좀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청소년 활동 육성 제도론 이게 다 청소년 지도사 과목입니다만은 적절히 그 학문적 영역이 다학문적,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